네, 계속해서 완산을 최인규 예비 후보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본인도 얘기를 하셨어요, 잠깐. 왜 주변에서 여태까지 어른으로 잘 활동하시고 또 힘도 많이 주시고 고비 때마다 도움도 많이 주시고 했는데 굳이 나오려고 하느냐. 굳이. 네, 대답은 이제 해 주셨지만 이제 그만큼 지금의 정치 현실이라든가 이놈의 나라 꼴이 좀 가만히 있게끔 안 놔둬서 그러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제가 평민당 대거 입당했던 그 재야 세력들이 네. 그 시절에도 뭐 그런 제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하신 그 김근태 선배 네. 등등 이런 분들이 입당해서 이제 의원도 하시고 뭐 다 단체장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 때도 저는 이제 지역의 그런 지역사회 네. 현장에서의 그런 활동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하고 그 활동을 이렇게 지원하는 위치에서 활동 쭉 지내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랬던 것이 한 십몇 년 쭉 경과해 왔는데 결정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어차피 안철수 의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또 2012년도에 그때 통합민주당이 힘들어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가지고 다시 당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견을 갖고 혁신과 통합이라는 단체가 있었죠. 페이퍼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나 통합을 했죠. 근데 도로 민주당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저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지역사회 모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다 참여했어요. 정말 그 진정성을 믿고. 근데 결과는 결국은 다시 도로 민주당 되고 여기는 다시 팽당하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박종훈이라는 우리 친구도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뭔가 좀 착각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설마 그런 일이 또 있으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 안철수의 생각 등등이 막 뜨면서 관심포럼 공동 대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지역에 있는 그 후배들이 이거 도와서 이렇게 안철수 대통령 만드는 거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잡혀 있고 그 활동 하자라고 제안이 되어서 뭐 저도 그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밖에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전북 안심 포럼이라는 걸 만들고 거의 뭐 공동 대표하면서 이제 우리 조성룡 선생님 등등 모시면서 제가 뭐 거의 상임 대표 역할을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물거품이 됐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때 사실은 고산에 있는 어떤 분 한 분이 자살했잖아요. 아이고. 그때 자살했어요. 단일화 촉구하면서 자살. 그래갖고 그 서울에서도 그 병원 그 조문도 왔거든요. 그런 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단일화가 그렇게 됐죠. 대선 실패했죠. 거의 이제 다 포기했던 상황에서 다시 또 안철수 의원이 복귀해가지고 노원구에서 보궐선거 나오고 그래도 그러면 저 사람 쪼그라면 도와주면 좀 희망이 있을까라고 또 돕고 그럼 돕자고 하는 사람들 또 있으니까 같이 함께 협력하고 했는데 결국은 뭐 또 신당 만들고 준비하고 할 때 우리 전라북도 새정치연합 전북 도당 창당 준비위원회까지 막 구성하고 거기에도 저도 참여를 하고 일을 했는데 3월 2일 날 통합했잖아요. 통합 전격을 좋아하셨잖아요. 네. 전격 통합선언. 기자회견도 막 전격 이렇게 하니까요. 난 정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오늘 아침도 전격. 그리고 오늘도 전격이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5대5 지분 가지고 통합했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정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 싫어서.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새정치로 하고자 했던 그 후배 정치인들이 얼마나 또 많았습니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5대5니까. 네. 그래서 또 당대당 통합이니까. 네. 그리고 5대5 해가지고 5대5 하기 위해 싸우고 끊임없이 머리 굴리고 네. 하면서 이제 겨우 5대5를 만들어서 공천 과정들을 쭉 겪었는데
알다시피 전라북도 딴 데는 뭐 그런다 하더라도 전라북도는 많이 실패하고 거의 우리 같이 해왔던 후배들이 괴멸되다시피 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혁신과 통합 그리고 안심 포럼 이때까지는 지금 예비 후보님이 내가 현실 정치를 직접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죠. 아니었고 그러나 시대적 요구가 좀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내 후배들이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 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그 경험이 깊지는 않지만 기성 정치인 기존의 정치권이 갖고 있는 그 소위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집착, 아집 등등이 제가 이제 저는 처음 했으니까 공천 심사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를 했잖아요. 당시에. 네. 2014년도에 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상식이고 원칙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지독한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젊은 후배 국회의원이고 나이 드신 선배 국회의원 상관없이 제가 그래서 너무 절망적이길래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처럼 또 밖에서 비판만 할까? 하다가 차제에 그러면 내가 나서서라도 이걸 한번 바꿔보겠다. 정치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차라리 내가 할까? 그럼 뭐 내가 할까라는 말보다는 내가 그걸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하면 더 잘하겠구나. 그 혹시 내가 하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왜 저러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예비 후보라든지 뭐 누구 나온 후보 중에 오히려 이제 목사님께서 이 친구는 내가 한번 힘을 실어줘서 이 친구를 좀 되게끔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후배들은 없었나 봐요. 있죠. 뭐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최영재 후보도 있고 다 있는데 좀 못마땅하신가요? 못마땅한 것보다는 네. 그 힘 가지고는 네. 지금 저 기득권을 부술 수가 없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워낙 견고하고 워낙 집요하고 그 치밀하기 때문에 근다고 해서 꼭 제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저 정도 경력과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그 소신 원칙을 가진 사람이 집요하게 이걸 물고 들어주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했을 때 비로소 기득권을 부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아. 그러면 사실은 지난번 이제 안심 포럼 공동 대표하시고 네. 당대당 통합하면서 또 공동 이제 그 네, 뭐 공동 그 집행위원 도당위원장 아니셨나요? 도당위원장 아니고 도당 집행위원. 그 이제 예. 그 합당하는데 위원장은 따로 계셨고.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실제로 거의 일선 정치에 이제 한 발은 담그신 거잖아요. 제가 출마자는 아니지만. 예. 근데 이제 그때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입당을 하신 거고. 예. 그 당시에. 그럼 지금이 이제 국민의당이죠, 이제. 지금 국민의당인데 이제 분당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예비 후보님이 같이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단 말이죠. 저도 그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아마 연락도 왔을 거고 같이 가자. 궤적이 이렇게 가는 게 당연히 맞지 연락이 않느냐. 갔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굳이 안 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 2년 전에 그게 그 트라우마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 트라우마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저는 사람을 그 관계를 맺을 때 기본적으로 뭐 사상적으로 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사업을 일을 할 때는 일단 잘할 때는 서로 잘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것이 지금 국민의당 하시는 분들에게 읽혀지지 않아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아시는 분 다 알아요. 전라북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지. 그러면 지금 국민의당 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인정하고 잘못된 건 미안하다고 하고. 하지만 정말 그때는 이랬는데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그렇지 납득시켜서 다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그저 중앙에서 그 뭐 무슨 이렇게 막 싸우고 뭐 마치 반문 전선을 형성하는 것처럼 그런 것만 가지고는 저는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절대 설득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예비 후보님도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본인에게 2년 전에 실험이 3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실험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예비 후보로서도 그 짐도 한편으로는 지고 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른 후보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라고 이제 싸우실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잘못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과정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러움은 없고요. 다만 이 힘이 없었다고 하는 것,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나는 그 정도로 이 현역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힘이 그 정도로 센지는 몰랐어요. 정말로. 그러므로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 힘을 가지면 나는 착한 그렇죠. 정치를 할 것이다. 그 힘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하고 착하게 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지. 이게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 현실적인 그런 힘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요. 국민의당으로 출마해서 그 힘을 당선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 기득권을 깰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국민의당으로 난 나와서 당선되고도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신 것 같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랬죠. 저는 이제 과정에 물론 저도 갈등 많이 했죠. 갈등을 했는데 한 번 더 믿고 갈까? 아니면 잔류할까?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이 경선에서 아무래도 좀 밀리지 않을까요? 어느 후보는 예를 들어 나는 뼈를 묻었었다 민주당에 나는 한 번도 배신한 적도 없고 이렇게 가고 이쪽에서 나는 갔다 보니까 좀 아니다 다시 왔다 그러면 세력도 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우리 좀 더불어민주당에 저만큼 오랫동안 애정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하고 했던 사람 없을걸요? 근데 88년도부터 했어요. 한 번 나갔다 온 사람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나가질 않았죠. 그러니까 외부에 항상 지원 세력으로 내가 든든하게 있었고. 그럼요. 제가 그 예를 들어 우리 김근태 선배님 하실 때 그 통일시대 국민회의라가 있었어요. 네. 통일시대 국민회의 전북 대표를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북의 조직의 힘으로 나중에 그 양상열 시장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한주 시장이 들어왔긴 했지만 네. 김한주 시장을 못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계였지. 그러니까 그걸 넘어섰더라면 좀 더 힘이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제야 세력의 정치 세력과가 좀 힘이 있을 텐데 그걸 못했어요. 그것까지는.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서울에 뭐 정동익 선배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도 실패했고 뭐 등등 있었는데 그랬지만 어쨌든 그 기존의 그런 지금 말하는 정통 야당을 끊임없이 개혁을 해서 조금 더 바람직한 뭘로 만들어보자 했던 노력을 해왔지. 이거 하다 안 되면 나가서 살림살이도 따고 이렇게 했던 것은 별로 없었고 그리고 그 안철수 의원 했던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 선거 운동 했던 그 분위기 그리고 그리고 이 시민의 힘으로 기존의 당과 같이 연합해서 뭔가를 만들고 했던 그런 거였지. 제가 이쪽 당을 반대하고 이쪽 당을 무슨 비판하고 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결코 부끄러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얘기 진도를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되신다고 하는 전제를 좀 하고 물론 나오는 데는 전주 완산을이지만 완산을 포함해서 전주나 전라북도 지역에 일단 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거부터 좀 이렇게 일을 해 나가고 싶으신지 우선순위랄까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 저는 뭐 지역 현안 문제보다는 일단 중앙 정치의 그 분위기를 전환시키는데 일단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 현안은 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것이 정권과도 관련되어 있고 네. 이후에 우리 2017년 정권 교체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큼 힘 있는 야당이 그걸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서 할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지역 일은 제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저 그 전에 이 안심포럼 대표하면서 저 TV 토론 나가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새만금 이런 거는 이 국가 사업으로 전환해서 빨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전라북도가 이걸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저희가 그 전에 새만금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네. 그것이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그 논란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표적 환경 단체들을 같이 우리 시민단체 연대해가지고 그다음 이광철 의원도 있었네요. 해수 유통 그러면 해수 유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 썩는다. 이미 시화가 그걸 보여줬다. 객관적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있어요. 지금 그게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새만금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결국 이제 그렇게 갈 때 그 안에 그 넓은 그 영역을 어떻게 뭐 산업화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거 뭐 공항을 만들고 하고 이거는 좀 더 부차적인 문제이고요. 근데 이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가 사업으로 전환해서 해야 된다. 지역은 우리 전북지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가장 살려서 우리가 외국 가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역의 문화, 자원,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그런 사업들을 뚜벅뚜벅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요 굴뚝산업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근데 시민들 만나면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 만나면 시민들은 시민들은 요구하는 공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예, 걸 예, 해결해 달라. 민원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실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현실 국회의원의 답답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또 뽑는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 계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뭔가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나를 지지해달라. 나를 뽑아달라.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만나서 들은 거 그다음에 제 평소에 저도 이게 삼천동 지역 한 1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 그건 이 지역으로만 보면 전주도 세부 3동분을 해서 완산 을지역이라고 보면 완산 을지역에 농촌 지역이 많아요. 그렇죠. 전주 전체의 그 범위 안에서 농촌 지역이 갖고 있는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농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은 최근에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그 전주푸드 같은 방식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존에 그 전업농들이 나름대로 기업농화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과수원 특화단지 해가지고 한 달치 또는 최근에는 무슨 우리콩 뭐 만들게 한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운영하게 해서 그것이 개통출하가 잘 되고 그들의 생산비도 보장되고 할 수 있는 일단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 농업이 우선 제대로 되게 하는 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근교 농업이라고 그래서 뭐 텃밭 농업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 이런 분들이 조그마한 텃밭을 해서 이분들의 것이 그야말로 그 완주 로컬 푸드 같이 각종 푸드 농장에 잘 생산물들이 공급이 되어서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농업이 우선 기본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근교 농업을 하고 도시는 저는 정말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완산 을지역은요 서부 신세가지의 저 난개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물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다칠 분도 계실랑가 모르겠지만 지금 보세요. 도시 환경, 편의시설, 거주, 교통, 더군다나 특히 대중교통, 뭐 주차장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저 아주 난리잖아요, 난리. 이 강 아래 강남 쪽에 이거 정말 해결해야 되거든요. 강남. 그러네. 전주의 강남이라고. 신선한 발 천남. 신선한 천남인데. 아니, 전주의 강남이라고 그래요. 전주의 강남인데 강남 같지가 않은 거지. 그렇지. 서울의 강남은 체계적이다. 계획도로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계획도로 제대로 안 돼. 이거 해결해야죠. 그래야 그 안에 상권이 살아나요. 지금 저 상권 저 임대료만 비싸고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적죠. 왜냐하면 저기 일시적으로 몰렸다가 또 쭉 빠지거든요. 저런 상권 가지고는 제가 보는 이 서부 신시가지 쪽은 못 살아납니다. 이거 바꿔야 되죠. 이거 바꾸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더군다나 여기는 또 대학이 전주대, 비전대 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원룸촌이 쭉 있는데 혁신도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것도 비싸니까 이쪽 원룸으로 많이 들어오죠. 이분들이 교통 문제까지 연결하다 보면 그 어떻게 보면 미시적으로 해야 될 것도 많죠. 네. 제가 오늘 아까 보니까 드디어 서부 지역에 119 안전센터가 하나 생겼더만. 네. 그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소방서에서. 그럼 한 20명 정도가 근무하는 그 생겨 아까 소방서 센터장 만났는데 아직은 인력이 부족해서 뭐 18인가 와 있고 앞으로 3명 더 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긴급한 그런 안전 문제가 생길 때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거리상으로 그러는 완산 소방사 삼천동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쪽 덕전 소방 저쪽에 있고 그런 것들 그런 게 안전, 교통, 편의, 거주 그다음에 뭐죠 주차 뭐 등등까지 포함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고민되고 설계되어야지.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좀 그 웃기는 말로 그야말로 전주에 강남 산다고 좀 자부심을 갖지. 지금 말로만 전주에 강남이지 실제로는 집값 비싸고 물가 비싸고 대부분은 강북 아니야 우리는. 좀 그런가요? 네. 천북. 네. 그러면 기존의 그 완산을을 포함한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뭐 제가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닌데 네. 아무래도 전주는 이제 세 분 다 초선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뭐 노력하시는 건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이번에 되시면 또 초선이잖아요. 예, 저도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같이 키를 그쪽에 잡고 있어 지금. 그렇지. 팔자를. 현역 의원들이 다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얼마나 그래도 담대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예,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제 이게 세 분이 다 좀 결이 다르잖아요. 네. 많이 다르죠. 예, 결이 많이 달라서 이분들이 같이 함께 합심해서 연대하고 뭔가를 같이 이뤄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끌어내야죠. 저는 그걸 이끌어낼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랜 활동을 해오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같이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함께 협력하도록 그 유도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해서 그런 길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제가 애니어그램으로 보면 9번째라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애니어그램 9번째가 갖고 있는 특징이 여러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충돌이 있을 때 그것들을 조정하고 협력하게 해서 뭔가 하나를 이루어간다 뭐 이런 전 잘 몰랐는데 그렇다 하대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런 쪽으로 좀 자신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갈 건데 이제 어느 분이 되든 이제 우리 쪽 물론 당연히 이제 제가 공격을 해야 되는 상대이긴 하지만 그 특히 이제 뭐 다른 완산갑이나 덕진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런 일을 추구할 겁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걱정은 뭐냐면 당 전체의 방향이 혁신의 방향으로 처음에 주장했던 바대로 가고 있느냐라는 염려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그 주장하다시피 지금의 사회의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당, 사회의 여러 사회적 소외 또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 경제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당 이렇게 표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기업 좀 한다는 사람들은 저는 그런 거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놓고 디스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업 좀 한다는 사람들. 왜냐하면 저는 기업 물론 존중을 하죠. 존중을 하지만 기업했던 경험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때 나라 망친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응? 현대라는 큰 기업 운영했던 사람이 이 나라 기본적으로 망쳤거든요. 노무현 정부 이후에. 전 그래서 기업 오는 사람 별로 잘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도 그런 관점으로 바랄 거거든요. 비용으로 보죠 모든 걸. 그렇죠. 비용 대비 편익. 비용 대비 편익으로 보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사고고 사실은 이게 좀 더 거대한 큰 그림으로 볼 때도 비용 편익 차원에서도 어떻게 정치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강화할 건가가 길게 보면 그게 사회적 편익을 더 크게 해주는 것인 거예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했다고는 보지 않고 네. 표방을 했죠.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 뭐 을
물질로위원회도 했고 무슨 가계부채 청산위원회도 만들었고 했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했죠. 예. 신용만 했지. 예. 후보님이 안 계셨어. 그 경험과 경륜이 아니, 뭐 후보님이 열심히 아니 그건 아니고 참석을 안 해서 지금 그 국민들이 좀 어찌 보면 패배감에 젖는 이유가 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태동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야당이 해야 되는 비판과 견제, 때로는 아주 강한 위협이라고 하는 여러의 모습들을 기대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뭐 이렇게 마음에 들게끔 한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여당의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서 예.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맨날 우리가 여기다만 찍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도민들 또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뭐 6조 예산이 뭐 됐다. 전라북도 예산이 저는 좀 그건 창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 구조 안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게 겨우 2%에서 3% 사이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모든 것으로 350조 정도 그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따라서 거기에 뭐 6조 1,000억이 됐냐 2천 이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이걸 얼만큼 내실 있게 제대로 규모 있게 꾸며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느냐 마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자주 주장하는 뭔 사업을 위해서 6억 따왔다, 8억 따왔다, 뭐 유체. 전 이거는 정말 지역 주민들 기만하는 행위라고 봐요. 제가 중앙정부 잠깐 일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보면 꼼수이기도 하고 저는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다음번에 6억 하지 마시고 6조 정도 가져오시죠. 예. 6조는 이제 전라북도 예산 6조라니까요. 그러니까 12조로 한번.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거보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전라북도 전체 그림 그려놓고 국회의원들 서로 허심탄회하게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전라북도 이렇게 하자. 전라북도 처지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하고 그 합의 같은 당이면 합의하고 힘을 모아서 받아가지고 정부하고 싸우고 또는 여당하고 싸워서 안 되면 우리 그 정치 안 할란다. 우리 더 못하겠다. 그런 정도 자세를 가져야죠. 소위 말하는 감옥 갈 각오로. 아니 감옥은 요새는 안 돼가니까. 그럼 나 국회는 안 한다. 그러면 그만 가고 우리 그만해. 저는 예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는데 왜 야당이 왜 힘이 없냐면요. 자기 자리를 내어놓는 게 그게 기득권이죠. 자기 자리를 내어놓으려고 하는 용기가 없는지 아니면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직을 왜 안 내려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을 내려놔야죠. 싸우다가 안 되면 우리 이제 힘이 없으면 못하겠으니까 다른 분이 싸우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무슨 월급쟁이 직업도 아니고 엊그저께 뭐 신문에 나왔더니 막 국회의원 1인당 얼마야? 한 6억? 정도가 소요된다 비용이. 직업이죠. 요즘 국회의원은 아주 노른자 직업이에요. 그렇지. 연금 나오지. 연금이 안 나온답니다. 평생 뭐 이제 없앤다는 게 대세긴 해. 예. 그건 없어지게 하겠지만 어떻게 하세요? 연금도 안 저는 옛날에 나온다는데. 우리 친구 의원이 하는 말대로 이게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5대 업종이라는 거예요. 5대 업종이 맞죠. 5대 업종 맞으면 당연히 주장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야죠. 그런 들 용기가 왜 없습니까? 그런 결기로 한번.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정말 던져서 20대 국회를 꿰뚫고 가다가 예. 정말 못 가겠다. 예. 그러면 제가 거기서 옥세는 안 하죠. 제가 스스로 자살을 뭐 이뤄놓고 제가 그 직을 그만둬야죠. 그러면 안 되면 다른 분이 하게 하면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안 되면 안 되면? 예. 뭐가 안 되죠? 국회의원이 안 되면 안 되면 저는 당연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면 뭐 제가 어디 잠깐 망설이는 표정이 있었어. 자 당황하셨어. 예. 나 이거 질문 자체가 좀 이상했어. 아니 지금 나보고 안 된다는 건가? 지금 경선 하시잖아요. 싸우다가 안 되면 뭐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 더불어민주당 이제 공천을 먼저 받는 관문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현역 의원 있고요. 지금 최영재 씨. 재수생 있고요. 재수생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 데서 돌려보셨을 거 아니에요. 캠프 내에서
저희는 뭐 안 돌려봤습니다. 안 돌려보셨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여론조사를 돌리고 아니, 시작해야죠. 나는 돈이 없어서 이럴 줄 알았더니 자신이 없어서. 왜냐면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야? 인지도가 낮아서. 그 돌파해야 하잖아요. 근데 넘어야 되는 산이잖아요. 돌파 그 전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공천을 따내야 될. 그래야 공천 따내고 이제 공천 다음 질문도 있어요. 지금. 일단 공천만 받으면 그래도 거의 뭐 구분응선을 넘은 거잖아요. 전주에서는. 이번에는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을 전략. 공천받을 전략은요. 저는 현역 의원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고요. 현역 의원이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가? 저 사람이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 주민들한테 뭘 저희 했는지 변별하게 얘기할 그동안에. 거예요. 예. 근데 그 저 사람이 사람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역 의원인 이상직 씨가 공천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규정에 기득권을 의하면,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규정에 의하면 공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공천 룰, 공천 룰. 등고 이상의 네. 그렇죠.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는 이제 그 중앙당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그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과연 경제 민주화 지금 당이 주장하는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냥 경제 민주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하자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공개 토론해도 되고 중앙당이 그래도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 그때 공개 토론 요구할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경선은 결국은 어찌 됐든 아직은 조직도 좀 필요하고 예. 조직을 운영하려면 인지도도 필요하고 돈도 돈도 좀 필요하고.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 뭐 나쁜 돈도 아니겠지만 근데 돈만 그냥 말씀드리면 지금 뭐 저희가 오디오로만 나가기 때문에 짠한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지 짠한 거. 짠합니다. 막 비닐이 발라져 있고, 뭐 날로 꼴랑 하나 가지고 지금 아니, 그 피고 있고. 천막 당사보다 별 더 안 좋은 것 같아. 초막당 좋습니까? 거기가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내부가. 예. 거기 뭐 컨테이너죠 정확히. 그러니까 조직과 돈이 열세이신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선에서는 어찌 됐든 뭐 조직이 중요한 거니까 조직해서 표를 받아야 되니까 경선 자체는 그 돌파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일단 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갖고 있는 네. 공천 방안, 공천 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요. 예. 결국은 기존의 당원들 갖고 있던 기득권 이런 문제를 그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지역 주민들 중에 관심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의지가 있는 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럴 때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 저의 그 진심을 알려서 그분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분들이 저를 지지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안이 뭐냐고요? 그 방안이 네. 후보 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후보 간에 분명한 차별성을 얘기하고 네. 누가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다른 후보와 나 최인규와의 차별성은 이거다. 한번 짚어주신다면. 제가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슬로건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 좀 어떻게 보면 구태 같기도 하지만 착한 정치, 따뜻한 경제라고 걸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정말 박근혜 정부가 싸워야 되는데 네. 싸우려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힘은 주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주민들에게는 정말 저 사람이 하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구나 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 중요하고 따라서 그래서 착한 정치 세운 거예요. 뭐 선한 정치, 깨끗한 정치 하려다가 착한 정치인데 그런 착한 정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은 기존에 해왔던 의원들의 방식하고 다르게 예를 들면 카드에 내왔다시피 뭐 도의원, 시의원 등등과 같이 동반장의 역할을 하고 이들이 주민들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이 주민들이 만족도를 높이고 결국 이 주민들이 자기가 참여함으로 자기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그런 정치. 물론 중앙 정치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착한 정치를 만들어 가는 거죠. 정당도 민주화하고 정치도 좀 새롭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인데 경제는 뭐 옛날 같으면 뭐 자본과 노동의 대립 관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죠. 사회가 바뀌어서 그럼 어떻게 정말 요새 밖에는 막 착한 경쟁이라는 말도 있어요. 착한 경쟁. 착한 경쟁. 예. 같은 자본주의 사회 같은 자본가라 하더라도 서로 사회 공동의 선을 위해서 서로 같이 경쟁을 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자기의 이익만 앞세우는 게 아니고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저는 그게 앞으로
미래 사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회인데 우리 지역 사회는 그걸 구축해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어요. 좀 워낙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죠. 이상직 씨와 비교했을 때 난 이게 낫다. 최영재 씨와 비교했을 때 난 이게 더 강점이다. 네. 이상직 씨가 비교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그거는 기업하시는 분하고는 저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기업해도 사회적 기업을 했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보면 초점이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그 관계망도 다르고요. 대사법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고 최영재 후보는 워낙 저희 후배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저희와 같은 이런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에 경험이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좀 앞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별성이 있고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제가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에 당선 정운천 새누리당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어느 때보다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주장하고 있지. 주장하고 있고 본인 주장이죠. 거기 슬로건이 뭐냐면 슬로건이 아니라 술 먹다가 만났는데 명함을 돌리러 오셨더라고. 근데 일부러 거기 가 있었구만. 그럼 그래도 일단 또 줄을 잡아야지. 또 그랬구만. 근데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예상대가 뭉탱이로 끌고 오겠다. 얘는 이제 한번 성공한 이 선거 전략이잖아요. 광주인가 이정현 현 의원이죠. 예산 폭탄 맞. 그렇죠.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가 그리고 그렇게 아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삼수 도전입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공천을 받으면 충분히 당선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의 선거는 정운천 후보하고 이상직 후보하고 이광철 후보가 셋이 경합을 했어요. 그렇죠. 정운천 후보가 30한 5, 6%, 이상직 후보가 40한 4, 5%인가? 이광철 후보가 17점 얼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여론조사에서는 졌죠. 정운천 후보가 앞뒤였습니다. 이기는 걸로 나왔었죠. 네.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상직 후보를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광철 후보한테 갔던 표가 일부 빠졌어요. 그게 이상직 후보한테 가서 이상직 후보가 당선이 된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을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정운천 후보의 강점은 물론 있습니다. 강점 옛날에 신지식인 이러기도 하고 한데 그분도 기본적으로 유통업, 그러니까 키위를 생산했던 생산업자로서의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장사꾼이다. 키위 생산을 기반으로 한 유통업을 근간으로 해서 신지식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도 기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논리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취업을 몇 명을 시켰느냐 안 했느냐 보장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설령 약간 어떻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저희 그런 진정성 이게 그 전망 자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면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충분히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저는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지금 후보가 등록을 했잖아요. 예. 만산늘리 또 그분이 결국은 포지션이 결국은 3자 구도가 되겠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실 것 같은데 그 후보를 누가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잠식할 뿐만이 아니고 새누리당의 표도 잠식하겠죠. 이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가져가겠죠. 더불어민주당 표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정현 예산 폭탄 그것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이것이 공수표였다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는 그 국립 정원 하나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 새누리당 또는 정운천 후보 등등이 제대로 해놓은 것이 뭐가 있는데요. 지금 기금운용 본부 또 흔들리고 있잖아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주민들이 믿어주냐고 저는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뭐 일부 뭡니까 뭐 혁신도시에 내려온 뭐 공무원들이 좀 도와줘서 또 표가 더 나올 거다 천만의 말씀이죠. 혁신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위직 공무원들이에요. 하위직 공무원들 생각 안 합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내려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좀 돌발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네. 제가 이제 쭉 이렇게 후보분들 만나보면서 드는 생각이 왜 꼭 뭔가를 하려면 정치판에 들어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적으로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면 굳이 내가 맡은 분야에서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잘하면 될 터인데 이제 물론 그게 안 되니까 물론 나서시긴 하겠지만 왜 우리는 꼭 뭐 이렇게 배지를 달아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렇게 만나 뵈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네, 그런 얘기가. 저도 뭐 평소에 그 밑으로부터의 혁명 네. 이런 그 주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바닥에 그런 소위 말하는 게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공동체의 힘을 예. 가지고 이것을 갖고 지역의 경제도 바꾸고 네, 또 정치도 다른 바꾸고 축으로, 네.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쭉 해왔잖아요. 네. 하면서 느꼈던 그런 한계점도 있고 본인한테도 그다음에 그거는 좀 이제 젊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에 다시 또 그거를 더 바닥을 더 차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지역사회의 그 제가 주장했던 그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문제 등등 문제도 지금은 뭐 일부가 좀 뭐 일부 단체장들이 좀 잘 해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걸 들여다보면 하나의 보조적 기제, 그 우리 사회를 우리 특히 이제 전주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제들인데 그 중에서의 보조적 기제로서 인정할 뿐이지 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될 세력으로는 보지 않거든요. 결국 그거는 우리가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너지도 하면 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물품들 판매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 장애인 단체들 의무적으로 물품을 사도록 돼 있는데도 안 하는 거. 장애인 고용 잘 안 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업을 뭐 운영하든지 해가지고 이윤을 창출해서 그 이윤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방식은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지 않으면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벌고 조금 더 적게 버는데 이것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연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기존에 그 관행적으로 해왔던 정치, 관행적으로 해왔던 자치단체의 여러 행정이 갖고 있던 그 어떻게 보면 원초적 한계랄까 뭐 하여튼 아주 나쁜 관성. 하여튼 자우전 지독한 게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를 좀 부셔야 되는데 조직된 민중의 힘, 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막좀 깨져나가는 거 보세요. 여러 가지 뭐 종편 등등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사실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도당하는 거 정말 억울하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전주 지역에 그 전주에 그전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공무직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전주시 공무원이 한 2,000명 되는데 공무직 공무원 한 200명, 290명만 되더라고. 10분의 1이 넘잖아요. 다 스스로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우에서는 공무원도 아닌 일용직 급여나 조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다 당연시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게 위에 공무원들이 공무직들은 항상 싸우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같은 일을 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맨날 얘기하는데 이런 사회가 저는 앞으로 정말 바뀌어야 된다. 그 바꿀 수 있는 힘은 네. 그래도 싸움의 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한판 싸움을 한번 벌려보려고요. 네. 좀 아직 지금 힘이 있을 때. 이 과정도 경선을 치르는 과정부터가 그 싸움의 시작이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너무 다 얘기했나요? 아니요. 갑자기 우울해져서. 아니, 저희가 진짜 실제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요. 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관한 뉴스를 들을 때 뭐 항상 앞에 붙는 게 열악한. 항상 이게 약올로죠. 예, 정말 수식어처럼 붙어요. 쪽팔리고. 예. 근데 되게 많은 정치인이나 지자체 장들이 당선되기 전에 후보로 나왔을 때 하는 얘기가 이걸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사실은 계속 아까 얘기하셨지만 계속 어떤 관성처럼 이게 가고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추기 걸린 듯한 최면 걸린 듯한 또 요렇게 진행하는 판속을 보면서 좀 제가 좀 답답해서 돌발로 그런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얘기가 서서히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술가게 농약사님 특별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센 거 하나씩만 뜯어봅시다. 삼천동 오래 사셨잖아요. 근데 예. 지금 삼천동이 뭐 구도심화 된다고 할까 그런 조짐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보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삼천동이요. 또 상권 이동을 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화상동 마찬가지인데 쫙 그게 지금 빨렸어. 신시가 쫙 빨렸어. 근데 네. 그래도 삼천동은 덜 빠지는 거예요. 삼천 1동 이쪽은 거의 빠졌고 그래서 삼천 3동 그쪽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아파트 단지화 돼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는 막걸리 골목도 좀 빠지고 있거든요. 예, 빠지고 있더라고요. 손님이 겁나게 줄었어요. 명성을 잃었죠. 삼천동 막걸리 근데 골목이. 왜냐면 저는 이게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게 나중에 하고 하여튼 빨리는 건데 이 빨리는 거를 다시 지금 그 문화의 집 하는 사람 지역 주민들 상가에서 지금 어떻게 막걸리 집을 활성화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만큼 끊임없이 상권을 이동하는데 이동되는 상권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풍선 효과 중에 누르면 저리 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서 만족도가 높으면 있겠지만 만족도가 떨어지면 또 오거든요. 그럼 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상인, 그다음에 그 관공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긴밀하게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금방은 안 되지만 조금씩 다시 상권을 회복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효자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모르죠. 이제 근데 한옥마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뭐 무슨 뭐 이상한 젠트리피케이션인가 무엇인가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역 주민의 합의나 상인들이 이런 것 중에 독일의 어떤 그 농촌처럼 이만큼 벌되 이만큼 벌어도 만족하고 같이 나눠 쓰는 것에 서로 합의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으면 저는 이런 현상은 계속 발생할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싼 데 가죠. 이마트 가고 홈플러스 가고 하잖아요. 전주마트 전주에 여기 효자동에 있거든요. 네. 전주마트 홈플러스가 전주마트를 못 이겨 먹는 거. 농산물 가격, 농산물의 질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자본주가 어디인 거 아시죠? 저는 광주 사람이래요. 어느 자본력이 있으니까 버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딱 접었다 하더라고. 그리고 소문이 나 있어. 품목을. 네, 품목. 그러고 아니 그거 엄청 밀려요. 근데 사실 그 돈도 저는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광주 전남으로 가나 서울로 가나 나가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 기존에 전주마트 했던 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은 종합마트를 했어. 근데 그게 안 된 거지. 그렇죠. 대형 SSM 들어오면서. 근데 이런 것 등등이 저는 좀 깊이 분석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영세 상인 또는 중소 상인 기업하시는 분까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랜 활동하시면서 이제 맺어놓은 이제 인적 네트워크가 어찌 보면 지금 이 선거의 예. 제일 큰 자산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잘 가동이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서는 성이 안 차보입니까? 모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잘 가동되는지.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자산 중에 지금 제일 큰 자산이 그걸 거라고죠. 정책이든 뭐든 조직도 돈도 기댈 게 없으면 믿을 건 사람인데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또 그분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굳고 말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 중에서 그래도 옆에서 또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럼 그분들이 제일 큰 지금 자산인데, 그렇죠. 보시기에 후보로서 보시기에 그분들이 경선을 통과시킬 만큼 열심히들 하고 있는지. 이관질인가? 그럼 믿지 마라 뭐 이런 얘기야. 저는 한 전주에서 한 40여 년 지금 학생 때부터 살아왔는데, 저와 관계를 맺어왔던 분들이 이제 여러 형태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저는 기본적인 그런 신뢰관계, 그리고 요새 말하는 평판, 저는 이런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이제 그런 정치 지향적인 그런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의외다. 그렇죠. 왜 그러냐 이렇게 하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작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쭉 말씀을 했다시피, 내가 이래서 정치를 했고 이래서 지금 잔류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느낌들이 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속속 합류하고 있나요? 좀 속속 합류하고, 근데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게 제가 알 수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알 수 있는 분들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 저는 그 기운이 저한테 많이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 오면 큰 장점이기도 하고, 이후에 이제 그분들의 힘을 가지고 저는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네. 그게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자산일 것 뭐 같아요. 큰 대기업들이 좀 뭐 정치 자금 갖고 정치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기운. 대기업도 별로 예비 후보님 이렇게 정치 자금을 내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금방 단어가 그러한 기운, 그러니까 막 거부감이 막 들죠. 출판 기념회 때는 조금 모였나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만큼은 오실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마무리하면서 돌발 질문 몇 개만 그냥 훅 찔러드리고 또 마무리하도록 남았습니까? 하겠습니다. 자, 예비 후보 최인규, 요즘 가장 미안한 사람은? 아무래도 제 집사람이죠. 네. 짧게 한 말씀 하시죠. 근데 집사람도 그 제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없는데, 네. 저는 집사람 저를 평하기를, 저 사람은 자기 한다고 하면 네. 끝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죠. 어떤 얘기들 요새 많이 해주시나요? 사모님께서. 뭐 정말 끝까지 갈래. 뭐 체력적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었어. 체력적인 면에서 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뭐 이런 건가요? 그렇지는 아니면 않습니다. 제가 제 체력이 우리 뭐 정중권 씨 체력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0.75평에서 단련을 하셨기 때문에. 요가. 네. 그리고 제가 뭐 저 등산도 좋아하고 네. 뭐 헬스도 근데 하고.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재력? 알겠죠. 심정으로. 심정으로. 왜냐면 제가 과정이 안타까워서. 제 안타까워서. 마음이 이렇게 독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제가 상처 받을까봐.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예. 심정적으로. 예. 그럼 가족을 제외하고 요즘 가장 고마운 사람은? 당연히 저희 그 캠프에 네. 도와주는 사람들, 이거 사람들도요. 예. 저도 오랫동안 만나왔던 그 후배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까 뭐 저녁도 못 예. 드시고 라면 드시고. 그러니까 라면을 드시더라고. 우리 거의 딴 데는 우리 그렇게 너무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고. 우리 그렇게 그러니까, 예.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은데 우리 그 살아왔던 그 과정에서 만난 후배들이 이게 일테면 부탁을 하니까 최소한 나에게 그런 고마움을 이렇게 자기도 고마웠는데 그 고마움을 이런 데 갚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후배들이 많아요. 훌륭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정말 고맙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우리 캠프의 장점이에요. 네. 자, 최인규에게 국회의원 배지란? 혹은 국회의원이란? 정치 서비스하는 직업이다. 직업 아니네, 안 맞네. 정치를 서비스하는 사람이다. 봉사하는 사람이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저는 원래 굉장히 낙천적이기 때문에요. 예. 이제 딱 눕으면 잡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독방 살았다고. 겨울에 누가 보통 춥냐, 몇 시에 일어나세요? 네? 요즘 선거운동 몇 시에 시작하세요? 한 6시쯤 일어나죠. 아이고, 출근 인사하시고. 6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뭐 이렇게 좀 씻고 가서 한 8시부터 한 40분 하거든요. 출근 인사 어디
누구를 주로 타겟으로 하시죠? 우리 지역구. 아니, 그러니까 주로 교차로. 어디 남전주 사거리? 아니에요. 매일 바뀌지.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주로 내가 갔더니 반응이 그럼 제일 핫하다, 제일 많은 그 반응이 있었다. 이거 어디에? 많은 반응. 예. 반응은 없어. 아니에요. 많은 반응이 있어.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아무래도 여기 사무지역이니까 사무지역이니까 여기 사거리 하면 뭐 이렇게 크락시로 올리는 뭐 손흥민 많아요. 이제 그래, 은근히 있어. 사업자분들 여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저쪽 이제 이동교 쪽 네. 거기서도 이제 아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손흥민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쪽 롯데백화점 앞에 갔더니 네. 거기서도 아는 분들이 막 손 흔들어주고 우리 직원도 막 지나가다 손 흔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고 지난번에는 너무 좋았던 것은 진짜 오랜만에 봤던 친구가 아. 지나가고 차로 차만큼 형을 막뭐 두유병을 막 하고 가서 아니 정말 너무 고생하고 막 주더라고. 근데 또 그런 모습을 또 차 안에서 보면은 예. 또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아, 또 어떤 분들은 막 그 눈물을 막 아, 여성도 있어요. 연출 아니죠? 아 진짜요? 그런 걸 좀 영상으로 잘 아, 담아내면 근데 아, 그걸 어떻게 연출하실 분이 정리할 아닌 수 것 있습니까? 같아. 저는 원래 그런 걸 그러니까 연출할 거면 영상을 담았겠죠. 근데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지사 나가는 그 여성들이 네. 나를 보니까 너무 짠애가 눈물이 났다고 하는 사람들 전화를 여러 개 받았대요. 예. 그래서 참 그렇지 내가 정치를 한다니 참 사람들이 그렇겠지.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최인규 뒤에 목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거든요. 예비 후보 최인규는 조금 낯설긴 한데 어찌됐든 이렇게 칼을 뽑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최인규가 최인규에게 한 말씀 하시고. 소명 받은 대로 제대로 살다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네. 뭐 너무 추상적인가? 아닙니다. 네, 짧지만 뭐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예비 후보, 국회의원 예비 후보 최인규로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 있으면 정리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바람은 단순합니다. 정말 정치가 착하고 선한 정치가 살아있는 사회. 그거를 통해서 경제가 자본주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따뜻한 경제로 변화 가능한 그런 사회를 꿈꾸고 그걸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번의 선거 방송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사무실에서 저희가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추워. 오늘 긴 너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